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은 오랫동안 긴장의 화약고로 불려왔습니다. 특히 카슈미르 지역은 수십 년 동안 양국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상징적 공간이었죠.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다시금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군사적 충돌이 예고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산 K9, 바지라 자주포와 중국산 SH-15 자주포가 있습니다. 두 무기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각국의 자존심과 기술력을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2019년 라다크 분쟁 이후 8년 만에 다시 맞붙게 된 이 대결은 단순한 국경 충돌을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의 K9 바지라가 파키스탄의 SH-15와 불과 수미터를 두고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라다크에서의 포격전은 인도군에게 충격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중국산 SH-15가 36문 동원되어 선제 포격을 퍼부었지만 인도군은 한국에서 들여온 K9 자주포로 응수하며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SH-15는 제대로 된 명중탄을 하나도 날리지 못했지만 K9은 목표를 정확히 꿰뚫으며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인도군 내부를 흔들었습니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운용된 K9이 실전에서 그 성능을 완벽히 입증한 것입니다. 인도는 즉각 한국과의 추가 계약을 추진했고 초도 도입된 완제품에 이어 현지 조립 생산을 통해 K9 바지라라는 이름으로 총 100문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추가로 100문을 더 도입해 총 200문에 달하는 대규모 K9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의 참패는 국가적 치욕으로 여겨졌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키스탄은 SH-15의 구형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최신 수출형 SH-15를 236문이나 도입하며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중국은 이 무기를 자국 최신형 PCL-181의 수출형이라고 선전했고 나토 표준탄과 정밀 유도탄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아무리 업그레이드된 SH-15라 해도 K9을 넘어서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SH-15는 차륜형 구조 특성상 사격 시 반동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지면에 스페이드를 박아 고정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만 최소 8분이 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산지대의 험난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평탄화 작업조차 어렵고 시간이 훨씬 더 소요됩니다. 반면 K9은 궤도형 구조 덕분에 단 30초 만에 방열을 완료하고 준비 직후 15초 안에 3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즉 SH-15가 첫 발을 준비하기도 전에 K9은 이미 수백 발의 포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전력 격차는 단순한 스펙 차이를 넘어 실전에서의 압도적인 승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군이 K9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생존과 승리를 보장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국경 최전선에서 두 무기는 다시 맞붙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시험이 아니라 국가의 위신, 그리고 국제방산시장에서의 주도권까지 걸린 충돌입니다. 인도는 한국산 K9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감을 보였고 파키스탄은 중국의 SH-15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과 수많은 데이터는 이미 K9의 압도적 우위를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충돌에서 과연 결과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리고 이 전개는 국제군사 균형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까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중국산 SH-15 자주포와 한국산 K9 바지라 자주포의 가장 큰 차이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됩니다. SH-15는 차륜형으로 설계되어 기동성과 생산 단가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반동 제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격을 하려면 반드시 스페이드를 지면에 박아 고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최소 8분이 상평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히말라야 고산지대처럼 경사가 심하고 지반이 단단한 지역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K9은 궤도형 구조의 세계 최고 수준의 ISU 서스펜션과 최적화된 포탑 배치를 갖추고 있어 스페이드 없이도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합니다. 단 30초 만에 방열을 끝내고 바로 사격 태세에 돌입할 수 있으며 초탄 3발을 15초 내에 연속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실전에서 상대의 포격 준비가 완료되기도 전에 압도적인 화력을 퍼부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H-15의 장전 과정도 비효율적입니다. 완전 자동 장전 시스템이 없어 155mm 포탄을 승무원들이 직접 운반하고 삽입하며 신관을 세팅해야 하는데 한 발당 최소 30초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사격 재원 입력과 계산은 여전히 수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포신 회전이나 고저 조정 역시 유압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최종 보정은 인력에 달려 있습니다. 고산지대의 저산소 환경과 극심한 일교차 속에서 승무원들의 체력과 판단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K9은 유압식 장전 보조장치 덕분에 단 10초 만에 155mm 포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은 목표 데이터를 자동으로 산출하고 5초 내에 정밀 조준을 완료합니다. GPS와 관성항법 장치가 결합된 통합 시스템은 험준한 고산 지형에서도 탄도의 오차를 보정해 안정적인 명중률을 보장합니다. 실제 라다크 고산지대에서 인도군이 K9을 시험 운용했을 때 해발 3000m가 넘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성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궤도형 PLZ-05 자주포는 반동 제어 문제로 인해 장시간 사격 시 포신 정렬이 어긋나고 명중률 유지가 어려웠다는 내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사진 지형에서 발사 순간 포신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에서 수백 미터 이상 빗나가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이러한 문제를 우려해 PLZ-05 대신 SH-15를 선택했지만 차륜형 구조 특성상 K9과 비교했을 때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재된 약점 때문에 SH-15는 실전에서 결코 K9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무기 성능의 우열을 가르는 수준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도 이러한 평가는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K9은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의 75% 이상을 장악하며 한국,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루마니아 등 10여 개국에서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산 자주포는 여전히 제한된 수출 실적에 머물러 있으며 고산지대와 험준한 환경에서의 운용 성과 부족으로 국제적 신뢰도를 쌓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서의 대결은 단순히 두 나라의 무력 충돌을 넘어 한국산 K9과 중국산 SH-15의 성능이 전 세계의 눈앞에서 직접 검증되는 무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K9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라다크 분쟁에서의 충돌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자주포 성능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낸 역사적 장면이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은 중국산 SH-15를 앞세워 선제 포격을 가했지만 인도군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막 실전에 배치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K9 자주포가 곧바로 대응 사격에 나서 정확한 표적 타격을 성공시킨 것이죠. SH-15는 수십 발을 퍼부었음에도 단 하나의 명중탄도 기록하지 못했고 결과는 인도군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 이후 인도군 내부에서는 K9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그 신뢰는 곧바로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인도는 한국에서 완제품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지 조립 생산까지 병행하며 K9 바지라 라는 이름으로 백문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2024년 추가로 100문을 더 들여오며 총 200문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는 인도의 포병 전력 강화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수량 확대가 아니라 전장 환경에서 검증된 K9의 성능이 인도군에게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국과 파키스탄의 행보는 달랐습니다. SH-15의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극복되지 않았고 PLZ-05 같은 궤도형 자주포조차 반동 제어 문제로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산지대에서는 명중률 저하와 포신 안정성 붕괴라는 치명적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파키스탄은 어쩔 수 없이 SH-15를 계속 전면 배치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선택이 전략적 약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은 자연스레 한국산 K9에 쏠렸습니다. 단순히 인도 국경에서의 활약 때문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실전 배치와 혹독한 환경시험을 노르웨이의 혹한 핀란드의 빙설지대, 폴란드의 늪지, 호주의 사막, 한국의 산악지형 등 서로 다른 환경에서 K9은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형에서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는 자주포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었습니다. 그 결과 K9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75%를 장악하는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호주, 루마니아 등 10여 개국이 K9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 열린 첫 번째 K9 유저 클럽 행사는 그 상징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최초로 개최된 이 행사에는 각국의 포병 전문가들이 모여 실전 경험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폴란드는 최종적으로 672문이라는 압도적인 수량을 확보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K9 운용국이 되는 길입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각국이 자국 환경에서의 K9 운용 경험을 나누며 신뢰를 더욱 굳혔습니다. 극한의 기후와 험난한 지형에서도 동일하게 성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참가국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덴마크와 스웨덴 등 잠재적 구매국들이 참관하여 K9의 성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결국 라다크 전장에서의 완승은 단순히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지적 충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K9이 세계 무대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자주포로 자리 잡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도군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였고 이제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제 표준 자주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개최된 K9 유저클럽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K9이 단순한 한국산 무기에서 벗어나 세계 포병 전력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에는 이미 K9을 도입한 국가들의 군 관계자와 포병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각국에서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고 서로 다른 지형과 환경에서 운용된 데이터가 집중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혹한, 핀란드의 눈 덮인 빙설지대, 폴란드의 습지, 호주의 사막, 그리고 한국의 산악 지형 등은 극한의 운용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K9은 그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한 시험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운용한 장병들의 체험담과 함께 신뢰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K9이야말로 어떤 지형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자주포라고 평가했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폴란드 노바덴바 훈련장에서 열린 실사격 훈련이었습니다. 강풍과 저온, 폭우와 폭풍이 몰아치는 악조건 속에서도 K9은 현지 탄약을 사용해 전 목표를 100% 명중시켰습니다. 훈련을 지휘한 보이체프 다프카 대령은 우리는 이미 K9의 우수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보고 체험하니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 행사는 폴란드가 최종적으로 672문이라는 압도적인 규모의 K9을 보유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운용국이 되는 길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국제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K9 유저클럽이 폴란드에서 처음 열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자리는 단순히 이미 도입한 국가들만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스웨덴과 덴마크 등 아직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도 참관하며 K9의 성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는 곧 새로운 계약과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신호였습니다. 행사에서 공유된 운용 경험은 단순히 무기 성능을 넘어 전술과 전략의 발전에도 기여할 특히 주목할 점은 K9이 한국산 무기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 방산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입니다. 각국 운용국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며 새로운 전술을 개발하는 과정은 단순한 무기 수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K9이 이제 글로벌 협력과 표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K9은 국제 무대에서 단순한 성능 우위를 넘어 협력과 신뢰의 상징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열린 유저클럽은 단순한 행사였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전 세계 군사 균형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K9은 더 이상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사용하는 자주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K9이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 방산산업의 독창적인 설계 철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무기는 해외 부품을 단순 조립해 저가에 판매하는 방산아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의 경험 축적이 오늘날 한국을 모듈 설계의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모듈 설계란 무기의 각 부품을 분리, 교체, 개량, 보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는 훨씬 간단해지고 성능 업그레이드 또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K9의 경우 포탑, 장갑, 사격 통제 시스템, 장전 보조장치 등 주요 부품을 별도로 교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자국 WB그룹에 토파즈 통합전투관리 시스템을 K9에 탑재했고 호주는 AS9라는 이름으로 EOS4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추가 장갑 센서를 통합한 고급형 모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국의 다양한 시스템과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K9은 완벽한 호환성과 안전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개발 초기부터 모듈 설계와 철저한 품질 관리를 일관되게 적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 측면에서도
K9은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인도군 관계자들은 K9의 유지보수 비용이 기존 러시아제 ES-19 무스타예스 자주포에 비해 약 30% 저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초기 도입 비용이 아니라 장기간 운용에서 드는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K9은 분명한 경제적 이점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두 번째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계약이 K9의 잠재력을 시험하는 성격이었다면 두 번째 계약은 5년간의 실전 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도 이는 도전이었는데 초도 도입부는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납품했지만 나머지 90문은 인도 현지의 LT 공장에서 생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인도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강점을 지녔지만 정밀기계공학과 고도 제조력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직접 인도로 파견되어 장기간 LT 기술진을 교육하며 생산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 결과 90문 전량이 완벽하게 납품되었고 LT는 이를 5개 연대에 배치하며 본격적인 현지화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방산 전문가 아제이 싱은 한국 엔지니어들은 끝까지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고 평가하며 이 경험이 인도의 제조업 자립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에서는 이미 LT가 K9 생산 노하우를 내재화한 덕분에 초기 불량률과 조립 오류가 크게 줄었고 이는 곧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현지화 프로젝트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의 모듈 설계 철학과 기술 전수 방식은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파트너 국가의 산업 역량까지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결국 K9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들었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독창적인 설계 철학,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기술 전수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K9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 중동 무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고위 관료들을 비밀리에 한국으로 파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우디는 이미 수년 전부터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 이스라엘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적 제약으로 인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KF-21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죠. 사우디는 과거 칼레드 빈 술탄 전 국방차관의 방한 이후 KAI 관계자들과의 실무 협의를 통해 KF-21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NS에 공개되었다. 곧 삭제된 사진 속에는 KF-21이 킹덤스 파이터 21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이는 사우디 내부에서 이미 KF-21을 전략적 전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사우디의 선택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KF-21은 처음부터 나토 규격에 맞춰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우디가 보유 중인 F-15, 유로파이터 타이푼, 토네이도 등 기존 전력과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둘째, KF-21은 개방형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미국산 AIM-120, 유럽산 미티어, 독일산 아이리스-T,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폭넓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셋째, KF-21은 2028년 이후 블록 3단계에서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급 기체로 진화할 예정이며 2035년까지 국산 엔진 개발이 완료되면 주요 구성 요소를 완전 자립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 수출 규제를 최소화하고 군사주권을 확보하려는 사우디의 전략적 목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제로 2024년 사우디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화 중인 KF-21 엔진 시제품을 전시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블록 3 공동개발에 자금 지원 방식으로 참여한다면 KF-21은 제한된 예산을 넘어서는 고성능 기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ADD를 직접 방문해 이 연구소를 사우디로 옮기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기술에 대한 사우디의 신뢰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실제로 사우디 정부는 ADD를 모델로 삼아 자국 내 국방과학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 구매를 넘어 방산협력의 전면적 확대를 의미했습니다. 세계적 평가기관들도 한국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25년 기준 세계 강대국 순위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군사력 부문 세계 6위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첨단 방위 기술과 높은 자립 국방력을 기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사우디는
여전히 해외 무기에 의존하는 국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대조적인 상황 속에서 사우디가 KF-21에 주목한 것은 전략적으로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중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젠-35 스텔스 전투기는 아직 양산조차 시작하지 못했고 수차례의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발 완료조차 요원한 상황입니다. 반면 KF-21은 이미 실체가 존재하고 시험 비행을 통해 성능을 입증해가고 있으며 실제 전력화 계획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실성이 사우디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더욱이 중국 전투기의 내구성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습니다. 비와 습기에 극도로 취약해 정비가 어렵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레이더 고장과 항전 장비 오류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는 완성도와 신뢰성이 부족한 중국산 전투기를 배제하고 한국의 KF-21을 전략적 선택지로 낙점한 것입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를 넘어 한국과 사우디 간 신방산 외교의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검증된 기술력과 사우디의 막대한 자본이 결합한다면 이는 글로벌 스텔스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KF-21은 더 이상 한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중동과 세계의 군사균형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끝내고